여러분, 지금 이 순간 편안하게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불을 켜놓고 계십니까? 괜찮습니다. 오늘 밤은 불을 꺼도 됩니다. 아니, 오히려 꺼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빛이 닿지 않는 곳에서만 진짜로 들립니다. 조선의 밤, 그 깊고 두꺼운 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오늘 밤 길잡이입니다. 이 이야기의 안내자이자 여러분과 함께 그 밤 속으로 걸어 들어갈 동반자입니다. 자,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어 보십시오.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좋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밤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죽은 사람을 따라간 그날 밤, 돌아온 건 다른 존재였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조선 숙종 연간, 경기도 광주 땅 어느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났다고 전해지는 사건입니다. 그 사건을 목격한 자의 후손이 남긴 기록을 바탕으로 오늘 밤 저는 여러분께 그 밤을 다시 살려드리겠습니다. 자, 들어오십시오. 문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거든 절대로 대답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압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숙종 23년 정축년의 가을이었습니다. 가을이라고 했지만 그건 달력 위의 이야기였고 실제 그 마을 사람들이 느낀 건 가을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람이 달랐습니다. 짐승들이 달랐습니다. 마을 어귀에 사는 노인 최 씨는 그해 7월부터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개들이 밥을 안 먹는다고, 소들이 외양간에서 밤새 울부짖는다고, 고양이들이 지붕 위에서 내려오지 않는다고. 마을 사람들은 노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늙은이의 호들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실수였습니다. 짐승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짐승은 사람보다 먼저 압니다. 그것이 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의 주인공은 강희준이라는 26살의 청년입니다. 한양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부모를 잃고 먼 친척 어른을 따라 이 광주 땅으로 흘러들어온 청년이었습니다. 글을 잘 읽었고 손재주가 좋았으며 무엇보다 마음이 여렸습니다. 그 여린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여린 마음은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만듭니다. 느끼지 말아야 할 것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곳으로 발길을 이끌게 만듭니다. 그해 9월 열사흘이었습니다. 마을 북쪽 끝에 살던 호러미 박씨가 죽었습니다. 나이는 52.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밭에 나가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아침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딸이 들어가 보니 눈을 부릅뜬 채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놀란 것도 아니고 괴로운 것도 아니고 그냥 멍한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뭔가를 보다가 그 자리에서 그냥 멈춰버린 사람처럼.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조선의 장례는 급하게 치르지 않습니다. 3일은 두고 봐야 합니다. 혹시 살아날 수도 있으니. 그래서 사흘 동안 시신을 집 안에 모셨습니다. 상여는 사흘째 되는 날 밤에 나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 시신을 지키던 마을 아낙 하나가 비명을 지르며 방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숨도 제대로 못 쉬면서 그 아낙이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박씨 할미가 웃었다고. 눈을 감고 누워있는 시신이 입술을 움직였다고. 웃으면서 뭔가를 중얼거렸다고. 마을 사람들은 그 아낙이 밤새 지키다 잠깐 졸았거나 아니면 겁에 질려 헛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렇게 넘기는 게 편하니까요. 사람은 언제나 무서운 것 앞에서 편한 설명을 먼저 찾습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강희준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아낙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 속에 있는 것이 거짓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꿈에서 깨어난 사람의 눈이 아니라 꿈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아십니까? 그건 전혀 다릅니다. 이주는 그날 저녁 혼자 박씨 할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혼자 들어가지 말라고. 밤에는 특히 안 된다고.
하지만 이주는 들어갔습니다. 여린 마음은 용감한 척을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촛불이 하나 켜져 있었고 그 빛 아래 박씨 할미는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너무 평온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평온할 수 있는가 싶을 만큼. 이주는 방 한쪽에 앉아 할미를 바라보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역시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이주는 스스로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바람이 없는데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주는 봤습니다. 박씨 할미의 손이, 그 굳어 있어야 할 손이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움직이는 것을. 이주는 숨을 멈췄습니다.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더 분명하게. 손가락 하나가 천천히 구부러졌습니다. 그리고 펴졌습니다. 마치 뭔가를 부르는 것처럼. 그 순간 이준의 머릿속에 단 하나의 생각이 지나갔습니다. 저 손은 누군가를 부르고 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나다. 이준은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상여가 출발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조선의 상여는 밤에 움직입니다.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을 데려가는 길이니 낮에 길을 쓰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출발해서 동이 트기 전에 묻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 죽은 이의 혼이 길을 잃지 않는다고. 하지만 이주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그게 반대가 아닐까? 산 사람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밤에 움직이는 것이 아닐까? 상여는 자정 무렵 출발했습니다. 횃불 몇 개가 앞을 밝혔고 상두꾼들의 구슬픈 노래가 어둠 속으로 번졌습니다. 어허넘차 어허넘차. 그 소리가 귀에 박힙니다.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소리입니다. 산 사람의 목소리로 부르는 죽음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이주는 멀리서 그 행렬을 따랐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북쪽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거기서 이주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것을. 상여 행렬 뒤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뭔가가. 발소리가 들렸는데 그것이 사람의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가볍고 너무 빨랐으며 무엇보다 소리가 나지 말아야 할 곳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주는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둠은 보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무서운 법입니다. 이주는 다시 걸었습니다. 상여 행렬은 산 중턱쯤 됐을 때 멈췄습니다. 묻을 자리에 도착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관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주는 소나무 뒤에 숨어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씨 할미의 딸이 관 앞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하고 부르면서. 그 울음소리가 너무 처절해서 이주는 가슴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이주는 봤습니다. 묻혀가는 관 옆에 그것이 서 있는 것을.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키가 너무 컸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윤곽이 보일 만큼 희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안에 든 것을 보는 것처럼. 마치 안에 든 것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준만 봤습니다. 왜 이준만 봤을까요? 그것을 이준에게 물어보면 이준은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이 나에게만 보이길 원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그것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준 쪽을 향해. 그리고 이준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이 있었습니다. 눈이. 그것의 눈은 빛이 없었습니다. 사람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반사합니다. 촛불이든 달빛이든 별빛이든. 하지만 그것의 눈은 아무것도 반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검었습니다. 무한히 깊은 검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입을 열었습니다. 소리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이준의 귀에만 들렸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듣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따라오거라. 딱 한마디였습니다. 따라오거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주는 그 말이 평생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소리가 박씨 할미의 목소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준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목소리였는데 동시에 이상하게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전, 아마도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알고 있었던 목소리처럼 이준은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당연히 도망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준은 걸었습니다. 그것을 향해 소나무 뒤에서 나와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지만 자기가 움직이는 것인지 움직여지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다고 나중에 말했습니다. 그것은 몸을 돌려 산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은 따랐습니다. 상여 행렬은 그 아래에 있었고 사람들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아무도 몰랐는지 그것도 이준에게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자기가 사라지는데 자기가 그것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는데 아무도 부르지 않고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준이 그곳에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산을 올랐습니다. 얼마나 올랐는지 모릅니다.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도 모릅니다. 이준은 나중에 그 산행을 설명하면서 걸어도 발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숨이 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마치 걷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준은 멈췄습니다. 앞에 뭔가가 있었습니다. 산 중턱, 오래된 바위들 사이에 이준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좁은 골짜기였습니다. 양쪽으로 절벽처럼 바위가 솟아 있었고 그 사이로 달빛이 가늘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달빛 아래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럿이. 이준은 순간 안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있으니 괜찮다고. 그런데 그것이 또 실수였습니다. 그들을 자세히 보고서 이준은 알았습니다. 그들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 정확히는 그들이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은 이준이 알고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3년 전 역병으로 죽은 마을 사람 하나, 5년 전 산에서 실족해 죽은 나무꾼, 10년 전 난산으로 죽은 젊은 하나, 이준이 어릴 때 죽은 자기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준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12살 때 죽어서 이준이 얼굴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는 어머니가 거기 서서 이준을 보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울었습니다. 거기서 울었습니다. 무섭고 이상한 곳에서 죽은 어머니를 보고 울었습니다.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어머니 쪽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준의 팔을 잡았습니다. 팔을 잡은 손이 차가웠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불에 댄 것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준이 돌아봤습니다. 그것이었습니다. 이준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그것이 이준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까보다 더 가깝고 더 선명했습니다. 아직 내 자리가 아니다. 이준은 그 말의 의미를 알아들었습니다. 아직은 아니다. 아직 네가 여기 올 때가 아니다. 그 말이 이준을 지켜준 것인지 아니면 그 말이 이준을 돌려보낸 것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이준은 그 골짜기에 없었습니다. 눈을 뜨니 마을 어귀였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에 하늘이 동쪽부터 희멀겋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준은 흙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온몸이 이슬에 젖어 있었습니다. 신발에는 흙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분명히 어딘가를 오래 걸은 사람의 신발이었습니다. 이준은 일어났습니다. 자기 손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리는 것보다 더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준의 오른팔, 그것이 잡았던 곳에 손자국이 있었습니다. 5손가락의 자국이 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자국보다 손가락이 길고 간격이 넓었습니다. 이준은 그 멍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꿈이 아니었다고. 절대 꿈이 아니었다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그들은 이준을 보더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밤새 어디 있었냐고 물었습니다. 상여가 나갈 때 분명히 이준을 봤는데
갑자기 사라져서 다들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이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을 믿어줄 사람이 없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날부터였습니다. 이준이 달라진 것은,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춥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준이 그 밤에 겪은 것을 들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그 밤 이후 이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진짜 이야기입니다. 돌아온 건 다른 존재였다 라는 말을 기억하십니까? 제목이 그랬습니다. 죽은 사람을 따라간 그날 밤, 돌아온 건 다른 존재였다. 그게 이준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다른 뭔가를 두고 하는 말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이후 이준은 뭔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것을. 마을길을 걸으면 사람들 사이에 사람이 아닌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 뭔가가 앉아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밤에 창밖을 내다보면 어둠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들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준 자신도 자기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밤에 뭔가를 잘못 봤거나 극도의 공포로 정신이 이상해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알았습니다. 그것이 미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준에게도 반응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준이 그것들을 보면 그것들도 이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들 중 일부는 이준에게 다가왔습니다. 말을 걸었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는데 이준의 머릿속에 말이 들려왔습니다. 그 말들은 하나같이 하나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자기들이 왜 아직 여기 있는지를 알아달라고. 이준은 그것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주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것들이 이준의 주위를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들은 이야기들 중에 가장 무서운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7살쯤 돼 보이는 사내아이. 마을 어귀 느티나무 아래에 앉아서 늘 울고 있었습니다. 이준이 처음 그 아이를 봤을 때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그 아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 옆을 지나치는 사람들이 아이를 그냥 통과해서 걸어갔습니다. 마치 아이가 거기 없는 것처럼. 이준이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야,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아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얼굴에 흙이 가득 묻어 있었습니다. 눈이 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것처럼 빛이 없는 눈이었습니다.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를 찾고 있어요. 이준이 물었습니다. 엄마가 어디 있느냐고.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땅속이요. 이준이 물었습니다. 그럼 너는 어디서 왔느냐고. 아이가 말했습니다. 저도 땅속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두고 혼자 갔어요. 이준은 그 말을 듣고 마을의 기록을 뒤졌습니다. 5년 전 이 마을에서 어린아이와 어머니가 같이 죽은 일이 있었는지를 있었습니다. 4년 전 홍수가 났을 때 마을 북쪽 움막이 쓸려 내려가면서 한 안악과 그 안악의 7살 아들이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어머니의 시신은 찾았고 아이의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그냥 떠내려간 채로 실종 처리됐습니다. 아이가 묻히지 못한 것입니다. 묻히지 못했으니 제자리를 못 찾은 것입니다. 제자리를 못 찾았으니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떠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먼저 제자리를 찾아갔지만 아이는 아직 헤매고 있는 것입니다. 이준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준이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보이는 한,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한, 이준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마을 어른들을 설득해 강가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홍수가 쓸고 간 강가를 따라 내려가면서 뒤졌습니다. 사흘 만에 찾았습니다. 강하구에서 10리쯤 내려간 곳, 바위 틈에 끼어있는 작은 유골을 찾았습니다. 아이의 뼈였습니다. 마을로 가져와 어머니의 묘 옆에 묻어주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준은 느티나무 아래를 봤습니다. 아이가 없었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울음소리도 없었습니다. 이준은 그때 알았습니다. 자기가 그 밤에 본 것이, 자기에게 생긴 이 능력이
단순히 저주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아니, 저주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무언가 다른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후 진짜 무서운 일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이준을 보는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아이처럼 슬픈 것들, 길을 잃은 것들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종류의 것들이 이준에게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이 보인다는 것을, 이준이 느낀다는 것을, 그것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슬픈 것이 아닌 것들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준이 가진 것을 원하는 것들이. 조선시대에는 그런 것들을 잡기라 불렀습니다. 혹은 잡신이라 불렀습니다. 제대로 된 죽음을 맞이하지 못하고 원한이나 집착이나 탐욕을 품은 채 이승에 남아있는 것들. 그것들은 살아있는 사람을 갉아먹습니다.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기운을 빼앗고 정신을 흐트러뜨리고 몸을 망가뜨립니다. 이준에게 그것들이 달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이 보인다는 것이 알려졌으니까요. 보이는 사람은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쪽과 저쪽 사이의 통로. 그 통로를 차지하려는 것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준은 이상해졌습니다.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얼굴이 꺼멓게 변해갔습니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준을 걱정했습니다.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준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준 자신이 알았습니다. 자기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죽으면 자기도 그것들 중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승도 저승도 아닌 곳에서 영원히 떠도는 것들 중 하나가. 이준은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야 한다고. 그 밤에 갔던 곳으로 다시 가야 한다고. 그것을 다시 만나야 한다고. 따라오거라 라고 했던 그것을. 마을에 늙은 무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노파로 젊었을 때 신이 내렸다고 했습니다. 이준이 그 노파를 찾아갔습니다. 자기가 겪은 것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노파는 이준의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노파가 눈을 뜨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그것과 눈이 마주쳤을 때 내 안에 뭔가가 열렸다. 그리고 그 열린 곳으로 뭔가가 들어왔다. 그게 내 안에 아직 있다. 이준이 물었습니다. 그게 뭐냐고. 노파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뭔지는 나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나쁜 것은 아니다. 나쁜 것이었다면 너는 그날 밤 이미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다. 이준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노파가 말했습니다. 달이 없는 밤, 그 산으로 다시 가라. 그리고 기다려라. 그것이 다시 올 것이다. 그것이 올 때 도망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그리고 그것에게 물어라.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이준이 물었습니다. 그게 뭘 원하는지 어떻게 아느냐고. 노파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몰라도 된다. 물어보면 된다. 그것도 말하고 싶어 한다. 말하고 싶어 하는 것에게 물어봐 주는 것. 그게 무당의 일이고 이제는 내 일이다. 이준은 알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무당 노파는 이준에게 이 일을 계속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준의 운명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준은 그게 싫었습니다. 당연히 싫었습니다. 누가 좋겠습니까? 죽은 것들을 보고 그것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들의 일을 해주는 것이. 그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이승과 저승 사이 어딘가에서 사는 방식입니다. 밤만 살아있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이준에게는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미 열려버린 것은 닫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안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준이 그것을 거부하면 죽는다는 것을 이준 자신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준은 달이 없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열흘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이준은 그것들에게 달라붙인 채로 버텼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힘들어졌습니다. 매일 조금씩 더 어두워졌습니다. 밥맛이 없어졌고 말하기가 싫어졌고 사람들 얼굴을 보는 것이 힘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이 이준을 자기들 쪽으로 끌어당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흘째 밤, 달이 완전히 사라진 밤, 이준은 산으로 갔습니다. 이번엔 혼자 올라갔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고 아무도 이준이 가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몰랐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무당 노파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파는 그날 밤 내내 마을 어귀에서 불을 피우고 이준을 위해 기원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 불이 이준의 길을 지켜줬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이준은 그 불이 있었기에 돌아올 수 있었다고 믿었습니다. 산에 올랐습니다. 처음 올라갔을 때 가던 방향으로 갔습니다. 소나무 뒤에 서지 않고 이번엔 정면으로 걸었습니다. 그 바위들 사이의 골짜기를 찾아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찾아가는 것인데 이상하게도 발이 알아서 갔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골짜기에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준은 거기 서서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손발이 감각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노파가 말했습니다. 도망치지 말라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처음 봤을 때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준 바로 앞에 나타났습니다. 갑자기 있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없다가 그냥 있었습니다. 한순간 없던 것이 다음 순간 거기 서 있었습니다. 이준은 봤습니다. 처음보다 더 자세히 봤습니다. 처음엔 너무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으니까요. 이번엔 봤습니다. 키가 컸습니다.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람 같은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비틀려 있었습니다.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인 얼굴이었는데 사람의 얼굴은 좌우가 완벽하게 대칭이지 않습니다. 그 완벽한 대칭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눈은 여전히 빛이 없었습니다. 무한히 깊은 검음. 이준은 떨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노파가 하라고 한 것을 했습니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준을 봤습니다. 오래 봤습니다. 이준은 그 시선을 견뎠습니다. 그 시선이 자기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 안에 모든 것을 다 읽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태어난 것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그리고 그것이 대답했습니다. 균형. 딱 한마디였습니다. 균형. 이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균형이냐고. 그것이 말했습니다. 이쪽과 저쪽 사이의 균형. 너희가 흐트러뜨린 균형. 묻어야 할 것을 안 묻고 보내야 할 것을 안 보내고 불러야 할 것을 안 불러서 생긴 불균형. 그 불균형이 쌓이면 이쪽이 흔들린다. 이쪽이 흔들리면 저쪽도 흔들린다. 너는 그 균형을 맞추는 자가 될 것이다. 이준이 물었습니다. 내가 왜 그것을 해야 하느냐고.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그것이 대답했습니다.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선택받은 것이다. 이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선택과 선택받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선택받음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를 고른 것입니다. 그날 밤 골짜기에서 그것이 이준의 팔을 잡은 그 순간부터 이준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너는 무엇이냐고. 그것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경계다. 그 말과 함께 그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준은 다시 마을 어귀에 있었습니다. 이번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몸 안에서 달라붙어 있던 것들이 없어졌습니다. 가벼워졌습니다. 정확히는 가벼워진 게 아니라 무게가 균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이준은 그날 이후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그 일을 했습니다. 죽어서 갈 곳을 못 찾는 혼들을 보내주고 이승에 붙들려 있는 것들을 풀어주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붙어서 해를 끼치는 것들을 쫓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나중에는 이준을 의지했습니다. 이준이 하는 일이 뭔지는 몰라도 이준이 있으면 마을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뭔가 이상한 일이 줄었습니다. 원인 모를 죽음이 줄었습니다. 이준이 남긴 기록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나는 그날 밤 죽은 사람을 따라갔다. 그리고 돌아왔다. 하지만 돌아온 것이 온전히 나인지는 모르겠다.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같은 무게를 가지고 있지 않다. 무언가가 빠져나갔고 무언가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들어온 것은 지금도 내 안에 있다. 나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님을 이제는 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죽고 나서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이주는 숙종 40년 경인년에 죽었습니다. 나이 74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정성껏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관을 메고 산을 오르는 상두꾼들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어허넘차 어허넘차.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르며 산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마치고 내려오던 마을 사람 하나가 봤습니다. 산 중턱, 오래된 바위들 사이에 두 개의 윤곽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을. 하나는 이준과 닮은 윤곽이었고 하나는 키가 몹시 큰 무언가였습니다. 그 둘은 나란히 서서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경계 너머로. 이주는 드디어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경계라 불리는 것이 이준을 데려간 것입니다. 아니면 이준이 그것을 따라간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번에는 영원히. 여러분, 오늘 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이준이 했던 그 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승과 저승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일은 누군가가 계속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이 어떻게 선택받는지는 여러분도 이제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과 눈이 마주치면 됩니다. 그리고 도망치지 않으면 됩니다. 오늘 밤 혹시 어둠 속에서 무언가와 눈이 마주치거든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 도망치지 마십시오. 둘, 물어보십시오.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그 대답을 듣는 순간 여러분도 이준이 됩니다. 자,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길잡이로서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속에서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남겨두진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야기는 들을수록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난 이야기는 때로 이야기 밖으로 나오기도 하니까요. 불을 켜십시오. 이제 켜도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밤 꿈에서 누군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거든 대답하기 전에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아는 목소리인지.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마도